자, 도시와 농촌의 변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도시가 또 새롭게 변화하고, 또 농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제시대 동안에 어쨌든 2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공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업화와 도시화로 도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또 새롭게 생긴 도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시 빈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농촌 사회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주제가 변화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지주제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서 일제 시대가 되면서 지주제가 또 변화됐다는 거지. 조선 시대와 비교하면 지주제가 법적으로 더 지주의 권리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지주와 다른 일반 농민들은 권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은 계속 몰락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자영농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소작농이었던 사람은 또 그나마 또 자기가 소작하던 땅도 빼앗겨서 숲에 들어가서 숲에 불을 지르고 농토를 개척해서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에 가서 도시 빈민이 된다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아예 조선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도시화 그리고 농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먼저 봐야 되냐면, 교통수단이 새롭게 등장하는 게 많았다는 거야. 우선 철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 한반도를 X자로 관통하는 철도망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일제시대 때 철도망이 X자로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니까 경부선, 서울에서 의주까지니까 경의선, 이 두 개가 일단 일본이 먼저 축을 만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철도, 경원선, 호남선, 이렇게 철도를 X자로 관통하는 철도망을 완성하는 거지. 그걸 완성한 다음에 이제 다른 지선들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철도 교통 중심지에는 새로운 도시가 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어. 대전은 그 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철도가 완성이 되면서 대전이 여기 있거든. 이 대전이라는 지역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아주 요충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전이 이때부터 발달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대전은 인구가 수백만이 되는 우리나라의 거의 다섯 손가락, 여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 도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이게 늘 좋았던 건 아니고, 자원 수탈이나 침략 전쟁의 수단으로 철도는 당연히 이용이 되지. 애초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철도를 막 지은 것도 러일 전쟁 때 전쟁 수행을 위해서 지은 거였지.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서울에는 전차 노선이 확충이 되고, 근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제국 때 최초로 만들어지긴 했지.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전차 노선이 더 발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들어오면은 자동차가 발달하게 되니까 택시나 버스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행을 했다라는 거야.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있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좋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인력거를 몰던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기로 했겠지. 그치? 인력거꾼 같은 경우에 유명한 사람 누구야? 그치? 김첨지. 왜 설렁탕을 사는데 먹질 못하니,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김첨지가 이 인력거꾼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교통선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기존의 그 새로운 기술과 겹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일제시대 도시화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됐겠지. 그리고 기존의 전통 도시는 쇠퇴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전이라는 도시가 떴잖아. 그러면 대전이 충청도에 있는 도시였는데 대전이 뜸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중심 도시는 힘을 잃었겠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공주 같은 도시는 쇠퇴한단 말이야. 대전에게 이 중심 도시의 그 위치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지. 근데 대전이 뜨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찌됐건 일제가 철도를 만들면서 이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전이 이렇게 뜰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성장하게 되는데 철도 연변이나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도시는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일본인 거주지가 당연히 어련히 있게 되는데 어떤 도시건 간에 일제시대니까 당연히 새로운 근대 문물은 이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자, 일제시대 발달된 도시를 보면 그전에는 작은 도시였는데 크게 된 도시, 예를 들면 뭐 청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청진, 목포, 군산, 부산 이런 도시들은 항구 도시란 말이야.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일본과의 교통과 물류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여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대전은 철도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고 신의주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지. 여기를 통해서 서울에서 경의선이 나와서 외부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전을 제외하고는 그전에도 도시가 존재는 했는데 더 뭐랄까 발전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군산 목포 같은 경우에 왜 발전하느냐? 이 지역에 우리나라 벼농사를 많이 짓잖아. 그러면 이 벼농사를 지은 쌀을 군산과 목포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보내니까 여기가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제시대 도시의 구조를 보면은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가 분리가 되어 있지. 서울도 마찬가지였어. 서울은 북촌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남촌에는 일본인이 주로 거주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종로는 한국인들이 많이 중심 그 번화가 같은 경우에도 종로는 조선인 중심이고 명동은 일본인 중심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둘 다 중심지잖아. 명동도 중심지고 종로도 중심지인데 일제시대로 따지면은 종로는 조선인, 명동은 일본인 중심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막 야인시대 이런 걸 보면은 김두한이 종로는 조선인의 것이고 뭐 야쿠자 일본 하야시한테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막 설치는 이유도 종로는 조선인들이 중심으로 된 전통적인 시가지였고 명동은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시가지였기 때문이야. 당연히 일본인 거주 지역 중심으로 근대 문물이 많이 들어왔겠지. 새로운 것들은 당연히 일본인 거주 지역 중심으로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이런 중심 지역, 종로, 명동 다 중심부인데 이 중심부를 벗어나게 되면 도시 변두리에는 수많은 빈민들이 토막집이라고 하면은 밑에 땅굴 파서 거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종로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 중심이 된 시가지고 충무로나 혹은 명동이 있었던 지역은 일본인 거리였다는 거야. 이렇게 화려한 중심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신시가지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완전 토막 이런 움집은 사실 뭐 우리가 신석기 시대 뭐 이럴 때 움집 짓고 살았다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불과 100년도 안 된 이 시절에도 이런 움집 짓고 그냥 잠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도시는
일본인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도시를 발달했다. 그리고 도시 내부에는 일본인 거주 지역이 있고 조선인 거주 지역이 따로 있어. 그래서 거의 뭐 안 섞여 살았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해방된 이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기도 뭐해. 왜냐면 일본인들이 일본인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선에 우리나라로 건너왔으면 그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다 일본말 쓰는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대. 근데 해방되면서 이동을 하면서 조선을 돌아다니니까 조선인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조선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도시가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지. 일본인 구역과 조선인 구역.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일본인 구역에서 조선인 한 명도 안 만나고 살 수도 있었던 거야, 당시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도시 외곽에는 가난한 토막민들도 살고 있었다는 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일제시대. 자, 그래서 농촌사회의 변화를 봅시다. 자, 식민지 지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민지 지주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일부 한국인 지주층과 분홍층은 일제 정책에 적극 호응하게 된다. 왜? 일제는 지주에게 유리한 농촌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야. 지주의 권리만 보장을 많이 해준다는 거지. 소작인이나 일반 농민들의 권리는 보장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일제의 국가적인 도움으로 지주의 권리가 극도로 강화된 것을 우리는 식민지 지주제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 지주층과 분홍층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아니, 자기네들도 비옥한 토지를 차지해서 한국인 소장님에게 농사를 시키잖아. 그럼 자기네들도 지주니까 이렇게 지주의 권리를 극도로 강화를 시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농민들의 상황은 안 좋겠지. 옆에 사진만 봐도 알 건데. 자, 높은 소작료와 각종 식민지 농업 정책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산미증식 계획을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 산미증식 계획의 문제가 뭐였어? 산미증식 계획은 한마디로 벼의 생산력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 늘리기 위해서는 비료도 주고 수리시설도 개편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드는 산업들이 많은데, 그 농업 정책에 따른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시켜 버렸다는 거야. 얘네한테 돈 다 내라고 한 거지. 안 그래도 가난한데. 산미증식 계획을 하면서 야, 비료값 내, 종잣값 내, 관계시설 개편 비용 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거기에 세금과 고리대 같은 것도 당연히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었겠지. 고리대가 뭐냐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 고리대라고 그래. 한마디로 사채업자지. 근데 이런 농업 정책에 따른 비용을 내려면 고리대를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의 상황이 안 좋지.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몰락한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화작민이 되었고, 그조차도 힘든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도시민민, 아까 토막민 봤죠. 그리고 아예 해외로 나가게 됐다. 그리고 농촌 경제 자체가 일본 경제 예속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농촌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본격적으로 농촌에 침투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상품이 농촌에 가서 팔린단 말이야. 일본 애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 농촌에 팔아버려. 그럼 이 두 개, 일본에 있는 공장과 한국에 있는 농촌을 연결해 주는 건 뭐겠어? 그치? 철도, 도로, 해운 이런 걸로 상품을 교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의 자원과 농산물은 일본으로 가고, 일본의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은 농촌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원료 공급,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이거야 뭐 일제시대 전에도 이런 상황이었지만 당연히 식민 지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발전이 안 돼. 왜냐면 일본한테 많이 파는 게 쌀 한 가지잖아. 우리나라는 극도로 쌀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공장을 돌리면 어때? 공장은 산업 분야도 여러 가지잖아. 철강 산업도 있고, 면 산업도 있고,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이렇게 사업 분야가 다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만 팔면 갑자기 뭐 흉년이 들어. 그러면은 끝이야. 경제 붕괴돼. 지금도 외국의 원료 중심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거지. 석유나 뭐 아니면 석유를 파는 뭐 그 아랍이나 아니면 호주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원료만 파는 나라들은 가난하단 말이야. 원료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료만 파는 나라들은 국가가 힘이 약하고 정치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아서 물건값을 자기네들이 못 정해. 싸게 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원료를. 그러니까 뭐 암만 많이 팔아도 그 나라가 발전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공장에서 공산품을 돌리는 나라들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낫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수확된 쌀들이 이렇게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수출되는 항구가 어떤 거겠어? 아까 얘기했지, 목포나 군산 같은 항구에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군산항의 사진인데, 이렇게 새롭게 발전된 항구 도시에서 우리나라 농촌에서 철도를 통해서 목포 군산 같은 새로운 항구 도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일본으로 벼가 수출이 되는 거지. 지금 이 항구에는 일본으로 수출된 쌀들이 엄청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30년대 들어서 새로운 농촌 정책을 펼치게 돼. 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이었잖아. (1920년부터) 34년까지. 근데 30년대 들어서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새롭게 시작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년대 후반 이후에 대공황이 터지고 이 경제가, 대공황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졌어. 농촌 경쟁이 굉장히 피폐해졌고, 그래서 한국 농민의 불만은 굉장히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고 농촌 생활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농촌의식 계몽과 농촌 생활 개선에 치중했어. 얘네가 지금 잘못하는 게 뭐야?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 부담이나 지주에게만 지극히 유리한 식민지 지주제의 문제라든지, 원료만 공급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의식을 계몽하자, 농촌 생활을 개선하자, 뭐 길을 닦아주겠다, 딱 진짜 이거야. 노력이 부족하다. 니네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농촌의 문제는 야, 세금 너무 부담이 돼, 그리고 식민지 지주제가 문제가 있어, 원료 공급지로 전략해서 제값을 받기도 어려워. 이런 구조적인 개혁은 외면하게 된다. 당연히 농촌진흥운동을 8년간 펼쳐봐야 개선되기는 어려웠겠지. 자, 그 다음에 문화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20년대 30년대에 특히 도시에서 등장한 새로운 문화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대중매체가 등장했다. 뭐 신문, 잡지를 이야기. 새로운 매체야, 당시로서는. 3.1운동 이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다양한 한글 신문이 등장을 했다. 문화 통치와 관련이 있겠지? 그래, 니네 한글 신문 만들게 해줄게. 선심 쓰듯이 만들게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잡지, 한글 잡지도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신문과 잡지가 등장을 하고, 당연히 여기에
새로운 사상과 의식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는 거지. 지금이야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유튜브나 막 이런 걸 찾아보겠지만 당시로서는 신문과 잡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TV도 없어. 라디오 있긴 한데 얘도 약해. 자, 그래서 이러한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치? 여기에 뭐 신문, 잡지 플러스 라디오까지 있으니까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발전을 하겠지. 그래서 라디오는 음악과 드라마 등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역할을 하였다. 음악은 알겠는데 드라마요? 라디오도 드라마가 있었어. 이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한 게, 그땐 TV는 없었는데 20년대 이후 서울, 부산,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화도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 같은 매체를 통해서는 시각적인 문화니까 새로운 문화가 유행했어. 그래서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서구적인 패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서구의 새로운 최신 유행하는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유행을 하게 되거든. 그럼 이걸 뭘로 전파가 돼서? 시각적인 자료니까. 예를 들면 뭐 라디오 가지고는 안 되겠지. 이거는 주로 영화였을 것이고, 플러스 사진은 찍을 수 있으니까 잡지, 신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시각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대중문화를 보면은 영화와 라디오가 당시 대중문화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황선예터는 노래거든. 노래는 뭐를 통해서 전파가 되겠어? 라디오란 말이지. 그치?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된 건 1927년에, 역시 20년대란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면서 유행가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드라마나 뭐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가 또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광고도 막 라디오에 실리게 되는 거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족적인 영화도 이 나훈구의 아리랑 같은 1926년에 만들어진 아리랑이라는 영화도 유행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40년대 되면 이런 친일 영화, 그치?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지. 대화를 일본어로만 한다며 이 말이 되냔 말이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잡지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기는 1920년대에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통치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대폭 또 풀리게 되는 것도 있는 거지. 또 당시에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 문화가 또 발전하게 돼. 유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유행의 성봉장은 뭐겠어? 그치? 광고겠지? 광고는 주로 일간지나 라디오, 뭐 영화 시작 전에 광고 이런 거를 통해서 했겠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종이에 인쇄된 거니까 대부분 신문, 잡지에 나와있는 광고들이겠지. 고무신 광고, 신발 광고잖아, 그치? 책 광고야, 사전 광고, 그리고 향수 광고. 지금도 이런 거 신문지 펼쳐보면 향수 광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고, 책 광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신발 광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옷, 신발, 향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력을 갖춘 계층을 중심으로만 향유가 되잖아.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본인이나
일부 한국인에 불과했겠지. 대부분은 어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의 토막민이란 말이야.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지. 야인시대 나오는 김두한도 막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영화 뭐 직관이 우미관이 뭐 영화관이니까 뭐 직관처럼 하지만 그런 정도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김두한급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국인 중에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거기에 플러스 일본인 거주지에 사는 일본인 정도만 이런 소비 문화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상당수 한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아까 봤던 대중문화와 소비문화가 이렇게 탄생하고 향유됐던 시기는 1920년대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지에 광고를 넣으려면 일간지가 있어야 될 거야. 다 뭐겠어? 그지? 20년대에 한국말로 된 잡지와 신문, 그리고 20년대 후반에 라디오가 생기고 나서야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20년대부터 우리가 방금 봤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향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